일본 문화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면 다시 생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거리, 엄숙한 전통의식, 세련된 음식 문화 뒤에는 알게 모르게 사람을 긴장하게 만드는 불문율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금기사항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자칫하면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하거나 심지어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목록의 7번 규칙은 그 심각함 때문에 등골이 서늘해질 만큼 충격적입니다. 과연 일본의 엄격하고도 독특한 규칙 속에 숨겨진 예상치 못한 비밀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살펴보며 위험한 실수를 피하고 세계에서 가장 독특하고 까다로운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16번 팁 주기 금지. 일본을 방문했을 때 식사나 택시 이용 후 팁을 두고 나갔다가 직원이 그 돈을 돌려주기 위해 뒤쫓아오는 모습을 보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일본 문화에서 팁은 단순히 불필요한 것을 넘어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감사의 표시로 여겨지기보다는 당신이 거스름 돈을 깜빡 잊고 가져가지 않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무례하다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팁을 받지 않는 이유는 감사의 마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서비스에 대한 철학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훌륭한 서비스란 보상을 받을 만한 것이 아니라 모든 직종에서 당연히 지켜야 할 책임이자 자부심입니다. 일본에서는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이 단순한 업무를 넘어 개인의 명예와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급여는 이러한 노력과 능력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팁을 받는 것은 이 균형을 깨뜨리는 행위로 여겨질 수 있으며 심지어 서비스를 더 개선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비판처럼 느껴져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일본 사회는 공정함과 존중을 매우 중시합니다. 평등을 강조하는 사회에서 팁을 받는 일은 직원들로 하여금 마치 부당하게 특별 대우를 받는 것처럼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당에서 이런 일이 흔한데 손님이 테이블 위에 동전을 두고 가면 직원들이 황급히 뒤따라와 두고 간 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이 돈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 사이의 관계에서 진정성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까요? 팁을 남기는 대신 더 세심한 방법을 선택해 보십시오. 진심 어린 아리가토 고자이마스나 고치소사마 데시타와 같은 감사 인사는 어떤 금전적 보상보다 훨씬 더 좋은 인상을 남깁니다. 또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인상을 주고 싶다면 사탕이나 고향의 특산품 같은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일본인에게는 돈을 건네는 것보다 예의 바른 태도와 감사의 마음이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한다는 훨씬 더 값진 표현이 됩니다. 15번 공공장소에서 코 풀지 않기. 여러분은 길거리에서 코를 푸는 것이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일본에서는 마치 나는 무례합니다라는 경고음을 크게 울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코를 풀어야 한다면 재빨리 화장실이나 인적이 드문 구석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일본 사람 앞에서 코를 푼다면 그들은 공포 영화보다 더 오싹한 기분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재미있는 조사에 따르면 일본인의 78%가 사람이 많은 곳에서 누군가 코를 푸는 모습을 보면 아무 말은 하지 않지만 불편하다고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만약 붐비는 전철에서 마스크를 쓰면 어색한 표정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답입니다. 실제로 일본인 3명 중 1명은 아파서가 아니라 사회적 접촉을 피하거나 밤새 일한 피로한 얼굴을 감추기 위해 마스크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마스크를 깜빡하고 집에 두고 나왔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길을 가다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마치 국수를 다 먹고 국물까지 마셨는데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간 사람처럼 말입니다. 14번 문신이 있으면 목욕 금지. 상상해보세요. 일본에서 그림처럼 아름다운 온천 앞에 서 있습니다. 웅장한 산세 사이로 피어오르는 온천의 김. 하루 종일 여행하며 쌓인 피로를 풀 완벽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문신 금지라고 적힌 작은 안내문이 마치 찬물을 끼얹듯 눈에 들어옵니다. 왜 이런 규칙이 있을까요? 과거 일본에서 문신은 단순한 예술 표현이 아니라 신분을 표시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에도 시대에는 범죄자에게 문신을 새겨 지울 수 없는 전과 기록처럼 남겼습니다. 얼굴이나 팔에 문신을 새겨 과거를 숨길 수 없게 했던 것이죠. 현대에 들어서도 문신은 여전히 야쿠자, 즉 일본의 범죄 조직과 연결됩니다. 용, 벚꽃, 물결무늬 같은 화려한 문신은 종종 이 조직과 연관되어 많은 일본인들에게 경계심을 불러일으키는 경고 신호가 됩니다. 2010
2019년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온천 시설 가운데 56%가 여전히 문신이 있는 손님을 거부한다고 합니다. 일부 체육관이나 수영장도 비슷한 규칙을 적용하고 있죠. 이는 모든 이용객이 안전하고 깨끗한 공간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불편함이나 오해를 피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신 애호가들에게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일본의 젊은 세대는 문신에 대한 인식을 조금씩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문신은 개성과 창의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일부 온천은 작은 문신에 대해서는 허용하거나 문신 부위를 가리는 전용 스티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도쿄나 교토 같은 대도시의 대형 리조트 중에는 문신 친화적임을 내세우며 해외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맞이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13번. 속옷을 선물하지 마세요. 일본에서 친구나 지인에게 의미 있고 세련된 선물을 하고 싶으시다면 절대로 속옷은 생각조차 하지 마셔야 합니다. 웃기게 들릴 수 있지만 이 행동은 받는 사람의 눈에 상당히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 문화에서 선물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관계와 존중, 그리고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담긴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아무리 비싸고 세련된 속옷이라도 여전히 금기로 여겨지는 선물입니다. 일본인들은 섬세함과 사생활을 매우 중시합니다. 특히 친구, 직장 동료, 혹은 이제 막 알게 된 연인처럼 친밀하지 않은 관계에서 속옷을 주는 것은 개인적인 영역을 침범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 문화에서 속옷은 종종 부정적인 이미지와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물건, 특히 속옷과 같은 선물은 불운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는 예의 있는 대화의 경계를 흐리고 민감하거나 부적절한 주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통적인 믿음에 따르면 끈이 있는 선물, 예를 들어 속옷이나 매듭이 있는 의류은 관계를 끊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속옷이 흰색이나 검은색일 경우 이는 상징적으로 상실이나 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소 심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는 선물 증정에 있어서 일본인의 세심함과 존중심을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에서 좋은 인상을 주려면 어떤 선물이 좋을까요? 사케, 전통 과자, 고급 과일 또는 보자기와 같은 상징성 있는 선물은 언제나 좋은 선택입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선물의 가치보다 포장 방식이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포장은 주는 사람의 세심함과 배려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된 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서양 관광객이 일본인 여자친구와 처음으로 그녀의 가족을 만났을 때 속옷을 선물로 준 적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녀의 어머니는 그날 저녁 내내 그와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그는 여행 내내 오해를 풀기 위해 사과와 해명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무리 선의의 의도라도 속옷은 일본 문화에서 결코 적절한 선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12번. 버스에서 자리 양보를 하지 않는 이유. 많은 나라에서 대중교통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은 예의 바르고 칭찬받을 만한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항상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친절하다고 생각하는 행동이 때로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일본인들이 독립심과 자존심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상대방이 혼자 설 수 없다는 암시로 보이거나 심지어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전철이나 버스에는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인 등을 위한 우선석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누가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가 분명합니다. 이러한 좌석이 이미 차 있다면 대부분의 일본인은 불필요하게 자리를 권해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기보다는 그냥 서 있는 쪽을 택합니다. 여행자들이 자주 겪는 이야기 중 하나는 열심히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했지만 그 노인이 미소를 지으며 정중히 거절하고 계속 서 있는 경우입니다. 마치 아직은 충분히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듯 말이죠. 실제로 도쿄에서 진행된 한 소규모 조사에 따르면 65% 이상의 노인들이 정말 피곤하거나 오래 서 있기 힘들 때가 아니면 자리를 양보받고 싶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불편함 없이 배려를 보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슬그머니 일어나서 마치 다음 정류장에서 내릴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필요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을 수 있고 마치 당신이 일부러 양보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 어색함도 피할 수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지하철에서 종종 사용하는 이 방법은
서로의 체면을 살리면서도 예의를 지키는 일종의 닌자 기술로 불립니다. 11번 숫자 세 얽힌 미신. 일본 문화에서 숫자 4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죽음과 깊이 연관된 불길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어에서 숫자 4를 발음할 때 쓰이는 내시가 죽음을 뜻하는 단어와 발음이 같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숫자 4는 특히 생사와 관련된 상황에서 불운의 징조로 여겨집니다. 이 미신은 일본뿐만 아니라 한자 문화권의 영향을 받은 중국이나 한국에서도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숫자 4를 피하는 모습은 쉽게 발견됩니다. 특히 건축물이나 의료시설에서 두드러집니다. 일본의 호텔이나 아파트에 머물러 본 적이 있다면 객실이나 층 번호에서 숫자 4가 아예 빠져 있는 것을 보셨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2번 45 대신 2번 35 다음이 2번 55로 이어지거나 4층 대신 3층과 5층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죽음이 민감한 주제인 병원에서는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4층이나 4, 5 병실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숫자 4뿐만 아니라 42와 49도 피합니다. 42는 죽다라는 의미를, 49는 고통스럽게 죽다라는 의미를 지녀 중환자실이나 장례식장처럼 죽음과 밀접한 장소에서는 절대 금기시됩니다. 건축뿐 아니라 다른 상황에서도 숫자 4는 기피됩니다. 선물 문화에서 4개의 물건을 주는 것은 마치 죽음을 부르는 것처럼 여겨져 불길하게 생각됩니다. 결혼식, 개업식, 기념일과 같은 큰 행사 날짜도 숫자 4가 들어가는 날은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 번호판이나 전화번호에서도 숫자 4가 포함된 번호는 잘 선택되지 않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일본인들은 숫자 4 회피법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객실이나 층 번호를 아예 건너뛰거나 시 대신 요온이라는 다른 발음을 사용해 부정적인 의미를 줄입니다. 특히 병원이나 대형 건물에서는 숫자 4가 거의 완전히 사라져 이용자들의 심리 상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합니다. 일본 의사회 조사에 따르면 일본 병원의 95%가 4층이나 4, 5 병실을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숫자 4가 들어간 아파트나 방은 같은 건물 내 다른 호수에 비해 임대료가 10%에서 20% 정도 저렴합니다. 흥미롭게도 한 조사에서는 일본인의 42%가 중요한 날에 숫자 4와 관련된 물건이나 숫자를 피한다고 응답했습니다. 10번 여성의 산악 출입 금지. 일본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금기 중 하나는 여성의 출입을 제한하는 성격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나라현에 위치한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 오미네산입니다. 이곳은 신토와 불교가 융합된 슈겐도의 성지로 영적 순수함을 유지하기 위해 여성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은 수세기 동안 이어져 내려왔으며 성평등 운동가들의 변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규칙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성차별 의도가 아니라 여성의 존재가 신성한 기운을 흐트러뜨릴 수 있다는 오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현대인, 특히 여성 인권 운동가들에게는 이러한 관습이 오늘날 일본 사회의 불평등을 상징하는 사례로 보입니다. 여성 출입 금지는 오미네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오키노시마 섬 역시 남성만이 들어갈 수 있으며 입도 전 반드시 정화 의식을 치러야 합니다. 이러한 전통은 일본만의 독특한 문화로 보존되고 있지만 동시에 문화 보존과 현대화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9번 밤에 휘파람 불기 금지. 일본에서는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자주 이런 경고를 듣습니다. 밤에 휘파람 불지 마라. 도깨비가 온다. 처음 들으면 아이들을 일찍 재우기 위한 겁주기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일본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믿음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밤에 휘파람을 불면 악령이나 유령 혹은 일본 민속에 나오는 요괴들이 찾아와 말썽을 부린다고 합니다. 이 믿음은 영적인 차원뿐 아니라 현실적인 위험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도둑 무리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기 위해 휘파람을 사용했기 때문에 밤의 휘파람 소리는 범죄와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밤에 휘파람을 부는 것은 단순히 무례한 행동으로 여겨질 뿐 아니라 불운을 불러온다고 믿습니다. 일본인들은 이 소리가 공간의 평온함과 기운의 균형을 깨뜨려 불행을 끌어들인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골 지역에서는 이런 믿음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일본 인터넷 게시판에서 진행된 비공식 설문에 따르면 노인층의 약 70%가 밤에 휘파람을 불면 정말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믿는다고 답했지만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도시에서는 이런 믿음이 예전만큼 널리 퍼져 있지는 않지만 최소한 조용함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밤에 휘파람을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인구 밀집 지역이나 신사 주변에서는 밤의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이 공동 공간에 대한 존중이자 다른 사람을 방해하지 않는 예의로 여겨집니다. 교토를 방문한 한 서양인 관광객의 일화도 흥미롭습니다. 그는 이런 미신을 전혀 모른 채 밤에 산책을 하면서 무심코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잠시 뒤 한 노부인이 집 밖으로 나와 정중하게 계속 그러면 떠도는 영혼들이 이곳으로 온다 라고 경고하며 휘파람을 멈춰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귀신을 믿지 않았지만 즉시 멈췄고 그 순간 주위 공기에 스치는 듯한 서늘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관광객이라면 일본을 여행할 때 이런 지역 금기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이더라도 휘파람은 단순한 소리를 넘어 깊은 문화적,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본의 밤하늘 아래를 걷게 된다면 휘파람 대신 조용히 걸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쩌면 원치 않는 손님과 마주치는 일을 피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8번. 밤에 손톱 깎기 금지. 일본 문화에서 밤에 손톱을 깎지 말라는 것은 오랜 세월 전에 내려온 금기 중 하나입니다. 전해지는 믿음에 따르면 밤에 손톱을 깎으면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뵙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얼핏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 안에는 가족, 죽음, 그리고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믿음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금처럼 편리한 손톱 깎기가 없었고 칼이나 가위 같은 날카로운 도구로 손톱을 잘랐습니다. 조명이 부족한 밤에는 작은 상처부터 큰 부상까지 위험이 따르기 쉬웠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부모들은 밤에 손톱을 깎지 마라 라고 가르쳤고 이런 조언이 세월이 흐르며 점점 영적인 의미까지 갖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밤에 손톱을 깎는 것이 불운의 징조로 여겨진다는 설이 있습니다. 일본어에서 이를 비유적으로 삶이 짧아진다 또는 운명이 덧없어진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확한 근거는 없지만 이런 생각은 특히 시골이나 전통적인 가정에서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날에는 밝은 조명과 안전한 도구 덕분에 이 금기를 엄격히 지키는 사람은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일본 가정에서는 전통을 지키는 의미로 이 습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든 세대에게 밤에 손톱을 깎지 않는 것은 단순한 생활, 규칙이 아니라 전통에 대한 존중이자 가정의 평온을 지키는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7번. 민감한 신체 부위 직접 언급 금지. 일본에서 가장 엄격한 금기 중 하나는 민감한 신체 부위, 특히 여성의 특정 부위를 직접적으로 이름 붙이는 것입니다. 일본어에서 여성의 은밀한 부위를 뜻하는 속어인 많고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 매우 부적절하고 심하게 모욕적인 표현으로 여겨집니다. 일본 사회에서는 신체나 친밀함과 관련된 주제를 다룰 때 매우 신중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합니다. 많고처럼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단어는 거친 언어로 분류되며 부적절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표현을 일상 대화에서 쓰는 것은 사회적 예의를 크게 위반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깊은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품위 있는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민감한 단어를 부적절한 맥락에서 사용하는 것은 절대 용납되지 않는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대신 일본인들은 대화를 부드럽게 이어가기 위해 몸의 일부와 같은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직접 언급을 피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침묵하거나 화제를 돌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관광객이 이러한 단어의 의미를 모른 채 실수로 사용했다면 즉시 사과하고 오해였음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인들은 의사소통 예절에 엄격하지만 상대방에게서 진심 어린 태도와 존중을 느끼면 외국인의 실수에 대해 비교적 관대하게 이해하려 합니다. 6번.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일본에서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리는 것은 단순히 배려 없는 행동을 넘어 사회적으로 절대 용납되지 않는 일입니다. 일본을 방문해 본 사람이라면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많지 않았는데도 거리가 놀랄 만큼 깨끗하다는 사실에 감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궁금해합니다. 쓰레기통이 이렇게 적은데 어떻게 이렇게 청결이 유지될까? 그 비결은 일본인들이 환경 보존을 개인의 책임이자 사회적 의무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거리에서 화려하고 독특한 복장을 한 사람을 보더라도 별로 놀라지 않지만 껌을 아무렇게나 뱉거나 작은 종이 조각 하나를 떨어뜨리는 행동에는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립니다.
공공장소에서 쓰레기를 버리면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뿐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는 상당한 금액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쓰레기 무단 투기를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복잡하지만 효율적인 분리수거 시스템으로도 유명합니다. 쓰레기는 가연성 쓰레기와 불연성 쓰레기 등 여러 종류로 세분되며 반드시 배출 전에 분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처리와 재활용이 훨씬 쉬워집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수거일도 엄격히 구분되어 예를 들어 가연성 쓰레기는 월요일과 목요일에, 불연성 쓰레기는 화요일에만 수거하는 식입니다. 5번 여성의 이용 금지. 첨단 기술과 현대적인 생활을 자랑하는 일본이지만 여전히 모순적인 현실이 존재합니다. 바로 많은 여성들이 불행한 결혼 생활에 갇혀 있어도 자유롭게 이혼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일본 여성의 절반 이상이 이혼을 원한다고 답했지만 실제로 용기 내어 이혼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많은 나라에서 이혼은 불행한 관계를 끝내는 해결책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일본에서는 복잡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결과가 뒤따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악몽과도 같은 선택이 됩니다. 일본 여성들이 이혼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결혼 생활 속 전통적인 역할 분담입니다. 여성은 주로 집안일을 맡고 남성은 경제를 책임집니다. 이로 인해 여성은 남편의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고 이혼 시 경제적 안정성을 잃게 됩니다. 실제로 일본 여성의 70% 이상이 전업주부이며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의 약 50%가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부 지원이나 가족의 도움에 의존해야 하며 설령 일을 한다 해도 낮은 임금과 제한된 승진 기회 때문에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일본의 이혼 절차에서는 재산 분할이 필수인데 이 과정이 종종 여성들을 묶어두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일부 남편들은 집이나 돈을 나누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이혼을 지연시키거나 거부하며 단순히 결혼 생활의 주도권을 유지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 결혼에서 벗어나고 싶은 많은 여성들이 무거운 법적,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지 못해 현실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4번 철저한 시간 엄수. 일본 문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점 중 하나는 시간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태도입니다. 일본인과 약속을 하면 그들은 정시에 도착하거나 심지어 몇 분 먼저 도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에게 지각은 단순히 무례한 행동이 아니라 상대방의 시간과 노력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부득이하게 늦어질 상황이 생기면 반드시 사전에 연락해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필요하다면 일정을 다시 잡습니다. 이러한 문화는 높은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에서 비롯됩니다. 지각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조화를 깨뜨리고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업무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모임에서도 시간을 엄격히 지키는 것이 당연시됩니다. 반면 다른 나라에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지각이 어느 정도 용인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조금 늦을 것 같아요. 나 이 비에 약속을 미뤄야 할 것 같아요. 와 같은 메시지가 흔합니다. 이는 어느 정도 유연하고 자연스러운 사회적 습관일 수 있지만 일본인의 눈에는 무책임하거나 예의 없는 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문화적 특성을 넘어 일본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다면 반드시 시간을 지키고 약속을 이행해야 합니다. 피치 못하게 늦게 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연락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신뢰를 쌓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상대방의 문화를 존중하는 성숙한 태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3번 병문안 예절. 일본에서 아픈 사람을 찾아갈 때 가져가는 선물은 단순한 관심의 표시를 넘어 환자의 건강 상태와 심리적 상황에 맞아야 합니다. 잘못 고른 선물은 오히려 불편함을 주거나 환자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물을 준비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의 경우 사탕이나 과일처럼 환자가 식이 제한 때문에 먹지 못할 수 있는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달콤한 음식이나 설탕이 많이 든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가능하다면 환자의 가족에게 필요나 건강 상태를 미리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 외에도 생화는 흔히 주는 선물이지만 고를 때 주의해야 합니다. 국화, 백합, 수국처럼 장례식에서 자주 쓰이는 꽃은 불운을 상징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붉은색 꽃은 아름답지만 환자에게 피를 연상시켜 불편한 기분을 줄 수 있습니다.
대신 라벤더, 연한 장미, 데이지처럼 부드러운 색감의 꽃을 선택하면 차분하고 산뜻한 분위기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꽃이나 음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가벼운 담요나 부드러운 베개, 읽을거리 혹은 봉투에 담은 금전과 같은 실용적인 선물도 좋은 선택입니다. 이러한 선물은 환자가 치료 기간 동안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며 진심 어린 관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선물의 가치는 물질적인 크기보다 환자의 상황에 맞춘 세심한 배려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실내에서는 신발 금지. 전통적인 일본 가정이나 일본의 회사를 방문하면 현관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발장이죠. 이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들어가기 전 반드시 신발을 벗어야 한다는 중요한 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실외에서 신은 신발을 그대로 실내로 들이는 것을 매우 무례하게 여기며 이는 집안의 깨끗함과 질서를 해치는 행동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실내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신발을 벗고 신발장이나 지정된 자리에 가지런히 놓아야 합니다. 흥미롭게도 일본 가정에서는 화장실 전용 슬리퍼라는 특별한 슬리퍼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청결을 유지하고 공간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일본 가정을 방문할 때는 이 슬리퍼를 절대 화장실 밖으로 신고 나오지 말아야 하며 반대로 일반 슬리퍼를 화장실에서 신는 것도 금물입니다.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질서와 청결을 중시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손님 입장에서는 이런 규칙을 잘 지켜야 어색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 가정에 초대받았을 때는 신발 예절 외에도 예의를 갖추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집에 들어가기 전에는 실례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의 인사를 전하며 이는 상대방의 사적인 공간에 들어가게 된 것에 대한 겸손한 표현입니다. 더불어 오미야게라 불리는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 것도 일반적인 관습입니다. 값비싼 선물일 필요는 없지만 의미나 상징이 부적절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1번. 흰쌀밥에 간장을 붓지 말 것. 일본에서 흰쌀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순수함과 자연에 대한 감사, 그리고 농부들의 노고를 상징하는 문화적 의미를 지닌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흰쌀밥을 바르게 먹는 것은 일본 음식 문화에서 매우 중요한 예절로 여겨집니다. 만약 흰쌀밥에 익숙하지 않거나 그 맛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공공장소나 요리사 식당 주인 앞에서는 주의해야 합니다. 일본에서는 쌀 한 톨 한 톨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흰쌀밥 위에 간장을 직접 붓는 행동은 음식의 순수성을 해치고 현지 식문화를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는 큰 금기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흰쌀밥 본연의 맛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즐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밥맛이 너무 밋밋하게 느껴진다면 절임 채소나 삶은 채소, 구운 생선과 같은 반찬에 간장을 조금 뿌린 뒤 밥과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방식은 전혀 신뢰가 되지 않으며 주인이나 요리사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 흰쌀밥 자체를 먹고 싶지 않다면 식당 상황에 따라 볶음밥, 양념 주먹밥 또는 국수와 같은 대체 메뉴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간장을 붓는 행동 외에도 흰쌀밥을 먹을 때 지켜야 할 다른 예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밥그릇에 젓가락을 꽂아 세워두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는 장례 의식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식사가 끝난 후 밥을 남기는 것은 매우 무례한 행동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음식을 재배하고 준비한 사람들의 노고를 무시하고 낭비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이 목록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놀랐던 항목은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다음 탐험 여행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